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국기보다 결제 통화가 먼저 신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내민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중국 돈, 위안화로 값을 치른 배만 지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쇼폼의 첫 장면만 잘라보면 이건 마치 중국이 마침내 달러의 성역을 흔든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중국이 받아든 그 통행증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라 안에서 잠기는 자물쇠에 더 가까웠습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면서 통과의 조건으로 위안화 결제를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미국 방송은 이미 8개 나라가 이란과 이 방식의 통행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의 원유 운반선이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켠 채 해협을 지났고 인도의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2척도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쇄 이후 이란 국적이 아닌 외국 선박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버티던 흐름을 버리고 단숨에 1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는 119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름값이 50% 넘게 뛰었다는 뜻입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유조선의 하루 용선료 역시 17만 6천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4배에서 5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그 기름을 옮기는 비용까지 폭등하는 이중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든 셈입니다. 겉으로는 중국이 이 판의 수혜자인 듯 보입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면 길이 열리고 달러의 규칙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은 페트로달러의 균열, 페트로위안의 개막 같은 자극적인 문장을 쏟아냈습니다. 유럽의 한 대형 투자은행 전략가도 이번 사태가 달러 기반의 석유 질서를 약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직접 들여오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13%에서 1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86% 안팎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같은 다른 공급선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일부 위안화로 결제했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은 폭등한 국제 유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할인으로 얻는 이익보다 큰 시장에서 잃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통행증이 선물처럼 보였던 이유는 계산서가 뒤늦게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곧바로 중국의 공장으로 번집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섬유,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는 핵심 원료인데 이 가격이 한 달 사이 50% 넘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료비가 급등하자 화학 공장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일부는 멈춰섰습니다. 이미 중국 제조업체의 약 4분의 1은 적자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가 폭등이 덮치면서 숨통이 더 조여졌습니다. 한 국제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소비가 살아나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원가만 치솟는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서늘한 장면은 돈의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중국이 이란과 함께 달러 질서의 정면으로 닿는 순간부터 제재 리스크가 현실이 됩니다. 미국이 더 강한 조치를 꺼냈을 때 중국 안에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빠져나간 증권 투자 자금은 3,5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조 원에 달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근 3년 사이 99%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공장은 흔들리고 자본은 빠져나가는 삼중의 압박이 겹쳐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초에는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겹치며 중국이 바다로 들여오던 원유 공급망 일부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란 사태가 겹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중국 해상 원유 수입의 약 18%가 동시에 불안정해진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란과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느슨하게 하며 동맹국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판을 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만 값싸게 누리던 할인 원유 시장을 공식적으로 깨뜨리겠다는 신호와 비슷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50여 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2000년대의 전쟁이 아니라 1971년의 통화 질서가 이 사건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이라는 실물 보증이 사라지자 세계는 왜 종이 달러를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달러의 권위가 무너지면 미국의 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뒤집은 것은 석유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을 통해 전 세계 석유 거래를 사실상 달러 중심으로 묶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산유국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 자산에 투자합니다. 미국은 종이를 찍어내고 세계는 그 종이를 얻기 위해 기름을 지나야 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한 페트로달러 체제의 뼈대였습니다. 공장도 자동차도 난방도 석유 없이는 돌아가지 않으니 결국 세계는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규칙을 건드린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지도자는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받겠다고 말했고, 리비아의 지도자는 금 기반의 새로운 결제 질서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잔혹했습니다. 그만큼 석유 결제 질서는 단순한 금융 규칙이 아니라 군사와 외교와 패권이 함께 얽힌 금기였습니다. 중국 역시 이 본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면 충돌보다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2018년 중국은 상하이의 에너지 거래소를 통해 위안화 기반 원유 선물 시장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손잡고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을 조금씩 늘리려 했습니다. 성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대신 뒤쪽에 작은 균열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란과 25년짜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4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 청사진까지 내놓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처음의 약속에 훨씬 못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의 대형 기업들조차 미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와 우회 경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영국 학자는 두 나라의 관계를 두고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상대를 괴롭히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어진 거래라고 정리했습니다. 냉정하지만 정확한 문장입니다. 이 관계는 동맹이라기보다 위험을 나눠 떠안는 비즈니스에 가까웠습니다. 원유 운송 방식은 더 음지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대형 국영 정유사들은 대놓고 이란산 원유를 다루지 않았고 대신 정체가 불분명한 그림자 선단이 움직였습니다. 국적을 세탁하고 추적 장치를 끄고 바다 한가운데서 몰래 원유를 옮겨 실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해상 저장 시설에 대기하던 이란산 원유가 4,600만 배럴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항만 인근 저장소에는 이란 국영 석유 회사가 공간을 빌려 물량을 쌓아두고 때로는 다른 나라산 원유처럼 이름표를 바꿔 들여오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도 이 흐름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유가 급등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묵인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 균형은 전쟁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폭격이 이란 상공을 뒤덮으면서 그 전제가 깨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위험을 감지한 듯 2025년부터 하루 90만에서 100만 배럴씩 원유를 더 사들여 비축량을 늘렸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수입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중국이 확보한 비축유는 약 15억 배럴,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140일은 버틸 수 있는 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전쟁의 규모와 파급력은 그 준비의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란은 처음에는 중국 국기를 단 배들만 통과시키며 중국에만 특별한 출구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들이 멈춘 길을 자기만 지나간다는 점에서 실리와 상징을 동시에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안화로만 결제하면 누구든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다른 여러 나라와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문제는 중국의 은밀한 우회로가 아니라 달러 질서에 대한 공개 도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조용히 누리던 예외가 모두가 보는 무대 위의 선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미국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이유를 잃습니다. 중국이 조용히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는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해 묵인할 수 있었지만 이란이 위안화 결제를 새로운 질서처럼 포장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중국 학자도 이런 방식이 겉으로는 실용적으로 보여도 결국 중국을 거대한 지정학적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을 붙잡으려 했고 중국은 싸게 기름을 얻기 위해 이란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는 서로의 계산이 서로의 족쇄가 됩니다. 이란이 건넨 보물상자는 중국을 향해 늦게 폭발하는 상자였던 셈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더 선명합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쪽의 저가 공급망을 흔들고 그 다음 이란을 공습해 두 번째 우회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러시아 원유 일부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며 그 물량을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겉으로는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중국이 독점하던 할인 원유 구조를 분해하는 데 있습니다. 더 교묘한 점은 채찍만 든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함께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위안화로만 통과하던 길의 가치를 달러로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스스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단지 인건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선단을 통해 배럴당 9달러 정도 싸게 들어오던 원유가 전기료와 물류비, 화학 원료비를 낮춰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고 어두운 에너지의 뒷문이 닫히는 순간 가격 경쟁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원가가 올라가도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른 비용은 기업의 이익을 깎고 이익이 줄면 임금이 멈추고 임금이 멈추면 소비가 식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를 안에서부터 시키는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생산자 물가가 0.4%포인트 정도 밀려 오른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이번 급등은 지표를 플러스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승이 건강한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원가 충격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소비는 얼어붙어 있는데 비용만 올라가면 기업은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더 닫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중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임금을 동결했고 일부는 삭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6%를 넘겼다는 수치와 지원서를 700군데 넣고도 면접조차 잡지 못했다는 청년의 증언은 이 차가운 숫자 뒤에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에는 한 가지 숨은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전쟁이 미국의 군사 자원, 특히 미사일과 전력 투사 능력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중국이 유심히 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훗날 대만 해협에서 또 다른 위기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이란을 도우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한계를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통화의 싸움이 군사적 계산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부는 세 갈래 딜레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란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 미국과의 충돌이 거칠어지고 이란을 외면하면 공들여 쌓아온 에너지 우회망과 지정학적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선택도 완전한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비축유 140일은 영원하지 않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비용이 크고 무엇을 피하든 다른 대가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의 순서를 고르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석 달 안에 빠르게 수습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수의 항목이 담긴 종전 구상을 내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미뤄졌던 미중 정상회담도 5월 중순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3월 23일에는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닷새간 멈추겠다고 밝히며 협상의 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란 측은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만약 전쟁이 이 시기 안에 마무리된다면 중국은 비축유와 러시아산 공급으로 시간을 벌며 올해 성장 목표를 지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시나리오는 전쟁이 반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국제에너지 분야의 고위 인사들은 이번 위기가 1970년대의 오일 쇼크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25% 오를 때마다 중국 성장률은 0.5%포인트씩 깎일 수 있습니다. 이미 유가가 50% 넘게 치솟은 상황이라면 타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때처럼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이미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못 올리면 물가 압박이 기업과 가계의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정말 강하게 나오면 2차 제재라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묶는 조치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기업이 달러 결제망 접근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정산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위안화의 부상이 아니라 위안화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결제망에서 밀려났을 때 벌어진 충격이 완전히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중국 시장에 공포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오히려 중국의 에너지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973년 오일 쇼크를 겪은 일본은 그 위기를 계기로 연비 개선과 원자력 확대, 산업 효율화에 매달리며 경제 구조를 바꿨습니다. 위기는 때로 체질을 바꾸는 강제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10년에서 20년짜리 과제이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을 살려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핵심 변수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쟁이 언제 멈추는가?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더 깊이 압박하는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들이 앞으로 어떤 통화로 어떤 질서 속에서 석유를 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방식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세계 경제의 풍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유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결제 통화와 군사력, 자본 이동과 산업 구조가 한꺼번에 엉켜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15억 배럴의 비축유와 140일의 시간은 결코 작은 카드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원유는 이번 사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브라질과 캐나다 같은 공급선도 넓혀왔습니다. 중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약 48%로 한국의 60%나 일본의 96%보다 낮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축유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자산일 뿐입니다. 할인된 이란산 원유를 잃고 더 비싼 대체 물량으로 버티는 순간 비용의 문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반론은 페트로위안이라는 말 자체가 과장됐다는 시선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안화는 자본시장이 닫혀있고 환율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하며 금융 투명성 면에서도 기축통화가 되기 어려운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넘고 달러 지배력에 대한 피로가 쌓이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금 하나도 예전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당장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달러가 더 이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유일한 통화로만 보이지 않게 만드는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번 전쟁이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이는 동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특사를 보내며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말보다 힘의 기억이 오래갑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바꾸는 군사적 보호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질서를 말해도 동맹을 지켜낼 힘이 없으면 신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중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노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의 핵심은 단순한 유가 급등이 아닙니다. 중국이 건드린 것은 기름값이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달러 결제 질서의 금기였습니다. 이란이 내민 위안화 통행증은 겉으로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더 밝은 조명 아래 세워버리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통하던 우회로가 빛 아래서는 제재의 명분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 통행증이 없습니다. 특히 석유와 달러, 전쟁이 한 문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동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이 좁은 해협을 지나 받아들입니다. 동네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고 택배비가 흔들리고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달라지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일 수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에 금이 간다는 말은 외환 보유고의 가치와 원화의 안정성까지 길게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흔들리는 것은 배의 항로가 아니라 돈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문을 열어주는 통행증과 대가를 늦게 청구하는 덫을 과연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